이번 시간에는 건축법입니다. 건축법부터는 앞에 세 개 법과는 다르게 이제 공부하기가 약간 좀 수월한 부분인데, 앞에 국토개혁법이나 또는 도시개발법 또는 정비법 같은 경우에는 공부가 잘 되려면 전반적인 틀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내용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돼야 되고, 그다음에 필요한 상 암기까지 돼야만 이 정확한 공부가 되는 겁니다. 국토개혁법, 도시개발법, 정비법 봤지만 굉장히 틀이 복잡했죠. 내용도 개념들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개념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틀도 복잡하고, 근데 외울 것도 많다 보니까 공부하기 어려웠는데, 이 건축법이라든지 또는 이제 주택법이나 농지법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틀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항도 하나도 없고, 필요한 사항 외우기만 하면 이제 공부가 끝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입문 과정에서 이렇게 깊게 다룰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는 건축법이나 주택법, 여기 앞으로 공부하게 될 내용이 어떤 거다, 이런 개괄적인 내용들만 소개를 하고, 교재를 통해서 중요사항을 좀 보면서 중요사항만 이렇게 체크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좀 더 확실한 내용들은 기본서를 통해서 기본 과정을 가지고 정리를 할 거니까 교재를 통해서 중요사항만 좀 체크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건축법에서는 재정 목적을 보시면 건축법에서 다룰 내용들이 개괄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교재 410페이지 1절에 재정 목적을 보시면,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해서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다루려는 것은 이제 건축물의 대지에 관해서 정하기 되는 거죠. 건축물의 구조를 정하고, 건축물의 설비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거고, 또 건축물의 용도를 정하기 위한 겁니다. 자, 이런 걸 정하는 이유가, 건축물은 안전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니까 구조상 안전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능상 필요한 설비들을 갖춰야 되죠. 근데 층수가 높은 건물인데 승강기가 없으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그런 건축물의 기능을 위해서 필요한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건축물이 환경상, 미관상 문제가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높이에 관한 제한이라든지 또는 적용을 하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정하고 있는 게 건축법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이제 다뤄야 될 내용들이 건축물의 구조, 그리고 건축물의 대지, 설비, 용도, 이런 사항들을 이제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준대로 건축이 되려면 개인들이 마음대로 건축하게 놔둬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건축할 때는 허가를 받고 건축하도록 이 건축 절차에 관한 걸 정하고 있는 겁니다. 허가 과정에서 구조에 관한 기준, 설비에 관한 기준, 대지 기준, 이런 것들이 다 맞게 건축이 되는가, 이걸 확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건데, 먼저 2절에 보면 적용 범위로 이 건축법이 어느 범위에 적용되느냐라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건축법에 적용되는 범위는 크게 보면 건축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대상이 되는 물건이 어떤 것인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건축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대상이 되는 행위, 그리고 건축법에 적용되는 지역, 이렇게 나눠보면, 먼저 건축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물건이, 일단 건축법은 건축물에 관해서 정하고 있는 거죠. 그럼 건축물이 뭔지에 관한 개념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로는 건축물은 대지 위에 건축이 되니까 이 대지가 갖춰야 될 기준 등에 관해서 건축법을 정하겠죠. 그 다음에 건축물에는 필요한 여러 가지 설비들이 들어가니까 설비에 관한 기준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일부 공작물, 원래 건축법은 건축물에 관한 법입니다만 일부 공작물에 대해서도 이제 건축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공작물이 어떤 것인지 이런 기준들이 서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건축법의 적용 대상 행위는 이 건축물에 관해서 건축을 하니까 건축법을 적용한 거죠. 건축물에 도배를 새로 한다든지 장판을 새로 깐다든지, 그건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행위가 아닌 거죠.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법을 적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건물을 수선할 수가 있겠죠. 근데 수선은 일반 수선이 있고 크게 수선하는 대수선이 있는데, 일반 수선은 건축법을 적용할 수 없는 사항이죠. 말 그대로 도배 새로 하고 장판 새로 까는 거니까 그런 건 건축법 적용 안 하고, 크게 하는 수선, 이런 수선에 대해서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건축물의 용도가 있겠죠. 건축물은 주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슈퍼를 할 수도 있고 음식점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용도로 쓰죠. 그 건축물의 용도를
바꿀 때가 있겠죠. 뭐 주택으로 사용하던 것을 개조해서 음식점을 하겠다. 이때 용도 변경할 때 기준이 있을 거고 그 용도 기준에 맞게 하려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허가받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용도 변경에 관한 이런 행위들, 이런 행위를 할 때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을 전면적으로 적용을 받는 지역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을 제외하는 지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밀집하고 건축물이 밀집하는 지역에서는 건축법을 까다롭게 적용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시골 쪽이라든지 또는 건물이 별로 없는 이런 지역에서는 건축법을 굳이 까다롭게 적용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적용 지역에 대해서 각각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적용 특례 뭐 이런 사항들을 두고 있는데, 건축법에서는 이 적용 범위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다 용어와 관련된 사항들이고, 건축법에서 용어 문제가 매년 2문제 이상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용어 하나하나 정리가 일단 잘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문 과정이지만 이런 기본 용어들은 중요하니까 용어를 한번 쭉 살펴보죠. 먼저 네모 1번에 적용 대상물로 가로 1번 건축물에 관한 개념이 나오죠. 1번 의의를 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예컨대 대문이나 담장 등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전부, 차고, 창고,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것. 이렇게 말이 크게 어렵진 않은데 그걸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건축물이 되려면 첫 번째가 토지에 정착하는 건축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지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붕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기둥 또는 벽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기둥이나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다, 이런 얘기죠. 이건 건축물인 거고, 지붕이 있고 벽이 있으면 이것도 건축물인 거고, 지붕이 있고 기둥도 있고 벽도 있으면 당연히 건축물인데, 기둥을 세워서 벽을 쌓다가 아직 지붕을 못 올렸다, 이런 상태에서는 건축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건축물이 되려면 지붕은 필수, 그리고 기둥이나 벽 중에 하나가 있으면 건축물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요소를 갖췄다가 다 건축물로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이런 구조를 갖추면서 이게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 돼야 됩니다. 토지에 정착해 있어야 되지. 근데 뭐 여기 바퀴가 달려가지고 끌고 다닌다, 모빌하우스 같은 거 있죠. 그런 경우에는 건축물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토지에 정착해야 되는 건데, 정착을 했는데 이렇게 배 위에 가서 정착한다든지 이러면 또 건축물이 아니겠죠. 토지에 정착해야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이 정확해야 되죠.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개념에 해당이 돼야 건축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정착을 했는데 지금 토지에 정착한 게 아니라 육기 위에 가서 이렇게 정착을 했을 때 이거 건축물로 볼 수 있느냐? 이거 직관적으로는 당연히 건축물로 봐야 되겠죠. 근데 법에 있는 개념대로 보면 토지에 정착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건 토지에 정착한 게 아니라 고가 구조물에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원래 개념과 안 맞죠. 그래서 이걸 건축물이 아니라고 보면 안 되고, 그래서 건축물의 개념에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이게 첫 번째 건축물이고, 두 번째로는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로서 대문, 담장 등, 이게 두 번째 건축물이고, 세 번째로는 지하나 고가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전부, 차고, 창고. 그러니까 이 고가 공작물에 설치하는 이렇게 사무소나 점포나 창고, 이런 것도 건축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의 개념이 명확하게 구별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요, 건축물의 용도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그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형태별로 묶어서 분류한 것인데 28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411페이지 보면 그 박스 안에 1번부터 28번까지 28가지 분류가 돼 있죠. 그래서 단독주택부터 28번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밑줄 긋고 장례식장이라고 써놓으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은 장례식장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8번 장례식장까지 28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 건축물 용도와 관련된 문제가 거의 매년 나와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이 용도는 국토개법 그 용도적별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이런 데하고 계속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용도에 관한 게 좀 정리가 좀 잘 되셔야 됩니다. 근데 그 28가지 용도를 여기서 바로 익히려면 힘들어요. 먼저 어딜 보냐면
13페이지를 보시면 네모 4번에 용도 변경이 나오죠. 용도 변경이란 게 뭐냐면 건축물의 용도가 28가지로 이 건축법이 분류하고 있는데, 이 건축물 처음에 건축할 때 용도는 주택이었는데 나중에 그걸 개조해서 음식점을 하거나 슈퍼를 하거나 이럴 수 있죠. 이게 용도를 그렇게 용도를 정해진 용도를 바꾸는 것, 그걸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데, 용도 변경할 때는 내 맘대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가로 1번에 보면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택이 가지는 기준이 있을 거고, 음식점이 가지는 기준이 있겠죠. 공장이 가지는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에 적합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 기준에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거죠.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어느 경우에 허가 받아야 되고 어느 경우에 신고냐, 이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거를 28가지 용도 각각에 대해서, 근데 뭐 주택에서 음식점으로 바꿀 때는 허가 받아라, 또 음식점에서 주택을 바꿀 때는 신고해라,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정하려면 28가지 정도가 있다 보니까 워낙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군을 나눈 거예요. 용도 변경에 시설군 9가지로 분류를 해서 그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이게 단계별적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9가지 시설군을 두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용도 변경, 그거는 이제 허가받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용도 변경, 신고하고 해라, 이렇게 나누려고 9가지 분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시설군은 시설 기준이 약한 것들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시설 기준이 까다롭고 복잡한 이런 용도이기 때문에 위로 가려면 그 기준부터 갖춰야 되니까 허가받고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위에 있는 시설군이 밑으로 내려갈 때는 이면 시설 기준이 잘 돼 있는 상태에서 용도만 바꾸는 거니까 신고만 해도 되는 이런 상황으로 9가지를 분류를 한 겁니다. 그럼 9가지 시설군이 보면 그 가로 2번에 시설군의 종류가 9가지 나눠져 있죠. 먼저 1번에 자동차 관련 시설군, 2번에 산업 등 시설군, 3번에 전기통신 시설군, 4번에 문화집회 시설군, 5번에 영업시설군, 교육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문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까지 9가지입니다. 정리해보면 첫 번째가 자동차 관련 시설군, 두 번째로 산업 등 시설군, 세 번째로 전기 통신 시설군,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문화 집회 시설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영업 시설군,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교육 복지 시설군,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근린 생활 시설군,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주거 업무 시설군,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그 밖의 시설군, 이제 발음이 좀 복잡하니까 기타 이렇게 줄여서 9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이 순서를 먼저 외우셔야 돼요. 자동차, 산업, 전기통신, 문화, 영업, 교육, 복지, 근린, 주거 업무, 기타. 순서대로 기억을 하셔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두 문자를 따서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이렇게 순서대로 두 문자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이런 거는 이제 그 입에 붙여서 외우는 수밖에 없죠. 학교 다니면서 태정, 태세, 문단세 이렇게 많이 외웠었죠. 그런 방법으로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두 문자로 외우셔야 되는데, 좀 의미를 좀 붙이면 좀 외우기가 편하니까 일단 자산이니까 자산, 자본이나 부채나 이런 게 아니라 자산. 그 자산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는 거죠. 자산 전문 회사에 들어가면 교육을 시켜주겠죠. 자산 전문 영업 교육을 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산 전문 영교까지는 대충 뜻이 통하니까 쉽게 기억이 되죠. 근데 밑에 세 가지는 뜻이 안 통하니까 그냥 근주기 세 개 붙여서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입에 붙여서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28가지 정도가 9가지 분류가 된 겁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는 자동차 관련 시설 하나가 들어가죠. 산업 등 시설군에는 7개가 들어가는데 장례식장, 위험물 저장 처리, 자원수량 관련, 묘지 관련, 그다음에 창고, 공장, 운수 7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일단 이것도 가능 하나 외우셔야 돼요. 이 시험 문제 낼 때는 지금 다음 용도 변경 중 허가사항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뭐 장례식장이 자동차로 바뀌었다.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허가받겠죠. 자동차가 묘지로 바뀌었다. 내려가는 거죠. 신고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붙기 때문에 이 용도가 어느 시설군에 속하느냐 그걸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7개를 그 두문자를 따서 산장위, 자묘, 창공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외워야 됩니다. 이것도 좀 연상을 하면 좀 기억하기 편하니까 좀 연상을 해보면 산이 있는 거예요. 산 속에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산 속에 있는 집을 보통 산장이라고 그러죠. 산장이 있는데 산장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산장 위에 가서 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그 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묘예요. 자묘고 그 위로 그 창공이 펼쳐져 있고 창공 속에 구름이 한 점 이렇게 있는 걸 연상을 하시면서 산장 위에 자묘 그 위로 창공 그리고 구름 운 산장이 자묘 창공운 이렇게 해서 뭐 한시를 읽듯이 두 문자로 이걸 외워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은 장례식장이고 미는 위험물 저장 처리 자는 자원수랑 관련 묘는 묘지 창고 공장 운수 이 단어들이 보면 다 일상적인 용어들이기 때문에 단어 자체를 기억하는 데는 어렵지가 않아요. 다만 그 속하는 게 이 첫 글자를 외워두기만 하면 뭘 의미하는지 금방 아니까 이런 식으로 외워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전기통신시설구는 방송통신, 발전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방, 발 이렇게 외워야 되죠. 걸어가다 보면 발을 후방이 아니라 전방으로 뻗게 되죠. 전방으로 발을 뻗는다 생각하시면서 전방, 발. 그다음에 문화집회시설은 문화집회시설, 종교, 그다음에 관광, 휴게, 위락 네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종관이 이렇게 배우는 건데 조금 연상을 해서 문화미 집회니까 사람들이 모인 거죠. 종교니까 모여서 기도를 했겠죠. 모여서 기도를 한 다음에 관광 휴게니까 버스 대절해서 관광을 간 겁니다. 관광하기 전에 꼭 기도하고 가야지. 기도 안 했다고 괜히 버스 굴러면 큰 사고 나죠.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관광을 갔습니다. 관광 갔으면 하는 일이 술 먹고 노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연상하시면서 입으로는 문종관이 이렇게 외워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영업시설군에는 판매시설, 다중생활시설, 그다음에 운동시설, 숙박시설 네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외울 때는 일단 영업은 판매부터 시작하니까 영판이죠. 영판. 근데 영판이란 말은 누가 똑같이 생겼다 그럴 때 영판 그러죠. 영판. 누굴 닮았냐면 운수기를 닮은 거예요. 근데 조금 닮은 게 아니라 다 닮은 거죠. 영판 다 운수기 닮았다 생각하시면서 영업은 영판 다 운수 이렇게 외워두시고 그다음 교육복지는 노유자, 교육연구, 수련, 의료 네 가지가 들어갑니다. 교육복지니까 교복이죠. 교복을 누가 입었냐면 노교수께서 교복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노교수의 교복 이렇게 해서 외우시고 근린생활시설은 1종과 2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2종 중에서는 이 다중생활시설이 2종에 속하는데 여기서는 근린생활시설군에서는 다중생활시설이 제외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업시설군에 속하는 거니까 다중은 빠지는 거고 그다음에 주거업무시설군은 주거니까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포함되죠. 그다음에 업무니까 주거 업무니까 업무가 포함되고 추가로 교정, 군사시설이 여기에 포함이 되죠. 교정, 군사가 교정과 군사가 묶여 있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더구나 주거업무에 속하죠. 교정과 군사를 잘 생각해 보시면 교정이나 군사, 교정은 이제 교도소, 구치소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군사시설은 군부대나 이런 거고 교정, 군사가 이제 유사한 점이 있죠. 일단 뭐 교정이든 군사든 둘 다 뭐 국가의 부름을 받고 가는 거죠. 하나는 죄 짓고 불려간 거고 하나는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 불려간 거죠. 그러니까 원하지 않아도 가는 게 이 교정, 군사예요. 그다음에 들어가면 마음대로 못 나오니까 유사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묶여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주거에 속하는 주거 업무 시설군에 속하는 이유는 여기서 몇 년 살아야죠. 군사도 몇 년 살죠. 그래서 몇 년 살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그래서 교정, 군사는 주거 업무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 업무는 주거니까 두 개 단독 공동. 그다음에 업무 추가로 교정, 군사가 들어간 거고 기타는 이제 기동. 기타의 동물식물 관련 시설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용도 변경 시설구는요 어차피 외우셔야 돼요. 워낙 잘 나오니까 일단 암기법으로 해서 먼저 외워야 됩니다. 이걸 외우고 나면 28가지 용도가 자연스럽게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도 변경 시설구를 외워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용도를 각각 이렇게 외운 다음에 요거 가지고 이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떠올려가면서 건축물 28가지 용도를 정리하시면 돼요. 자는 자동차 관련 시설, 장은 장례식장, 위는 위락, 위험물 저장 처리. 위가 두 번 있는데 산업에 있는 위는 위험물 저장 처리, 문화 집회에 있는 위는 위락. 그다음에 요 자는 자원수랑 관련, 그다음에 묘지 관련, 창원 창고, 공장 운수, 방송통신 발전, 문화 집회, 종교, 관광유계, 유락, 판매, 다중생활시설, 운동, 숙박, 노유자, 교육연구, 수련, 의료, 일종군생, 이종군생,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 교정군사시설, 동물식물 관련 시설까지 일단 용어 자체는 좀 익혀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용도 변경 시설군을 먼저 봤습니다. 용도 변경 시설군을 본 김에 413페이지 용도 변경하는 나머지 내용을 마저 보면 그 가로 3번에 보시면 용도 변경 허가 신고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이 용도 바꿀 때 다음 구분에 따라 시군구 허가 받거나 신고를 한다. 그래서 1번에 보면 허가 대상은 용도 변경을 상위군으로 바꿀 때, 그러니까 올라갈 때. 그다음에 신고 대상은 용도 변경을 하위군으로 바꿀 때, 내려갈 때는 신고다. 방향은 쉽죠. 계단 올라간다 생각해 보시면 어렵잖아요. 어려운 거니까 허가고. 그럼 계단을 내려가는 거는 아무래도 올라가는 것보다 편하죠.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는 신고다. 이런 식으로 일단 구별해 두시고. 가로 4번에 보면 동일한 시설군 안에서 용도 바꿀 때는 시군구한테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한다. 그러니까 허가는 올라갈 때고 내려가는 건 그 신고고. 올라가거나 내려가야 허가 또는 신고인데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이 동일한 시설군 안에서 바뀔 때가 있겠죠. 근데 무남이 집회인데 종교로 바뀌었다. 그럼 올라간 것도 아니고 내려간 것도 아니니까 허가도 아니고 신고도 아닙니다. 대신 건축물 용도는 바뀌었는데 대장상에 대장 허가 신고를 해야 그 대장 정리가 가능한데 모르니까 이때는 허가 신고는 아니지만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이라도 해달라 이런 규정을 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건축물의 용도를 봤고요.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411페이지에 그 건축물의 용도를 다시 보면 28가지 용도를 앞에서 이제 그 시설군을 통해서 외웠죠. 그러면 이 중에서 그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되고요. 일종군생, 이종군생은 중요사항만 좀 체크해서 나중에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 나머지 용도들은 제목만 알면 대충 그 내용이 뭔지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걸 보면 밑에 보충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구별된 게 나와 있죠. 자,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단독주택은 다시 네 가지로 구분이 되죠. 협의 단독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다중주택이 있고, 다가구주택이 있고, 공간이 있고,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 주택, 그리고 기숙사까지 각각 네 가지씩 있는데, 단독주택은 이 넓은 힘의 단독주택 중에서 다중 다가구 공간을 뺀 나머지이기 때문에 따로 개념 정리할 필요가 없고요. 공간은 단독주택에 속하는 거고 기숙사는 공동에 속한다만 아시면 됩니다. 개념 정리가 필요한 거는 다중이 뭐고 다가구가 뭐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각각 어떤 것인지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다중주택은 교재 설명 보시면 학생이나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그러면서 독립주거 형태가 아닌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하숙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규모가 3층 이하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면적은 330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이제 다중주택이 되는 거죠. 다중주택은 하숙집 생각하시면서 규모가 3층 330 이하다. 이거만 이제 기억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사항이고, 다가구 주택은 단어대로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이런 주택이죠. 그 가구 수가 19세대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규모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가 돼야 되고, 면적은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돼요. 요 개자가 들어가 있죠. 다중에선 그냥 3층이었는데 다가구에선 3개층.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건물 층수가 이렇게 요 건물은 3층 건물이죠. 그러니까 다중주택은 이런 형태가 돼야 돼요. 다중주택인데 건물이 이렇게 4층으로 되어 있으면 이건 다중주택으로 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가구는
건물이 4층입니다. 4층 건물인데 1층은 슈퍼를 하고 그다음에 2, 3, 4층은 주택으로 써요. 그럼 이 건물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1개, 2개, 3개, 3개층 이하가 됐죠. 이렇게 되면 그 다가구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각층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이거 다 더하면 연면적은 800이지만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 요거는 600제곱미터죠. 660 이하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다가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19세대 이하 3개층 660 이하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면 그냥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면적 안 따집니다. 층수만 따져요. 5개층 이상. 그다음에 연립과 다세대는 5개층이 되는 순간 아파트가 돼버리니까 당연히 4개층 이하가 돼야 되죠. 그 중에서 연립이 큰 거고 다세대가 작은 거죠. 연립은 660제곱미터 초과하는 게 연립이고 다세대는 660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나니까 다세대를 보시면 4개층 이하면서 660 이하예요. 근데 다가구가 3개층 이하면서 660 이하예요. 그러면 예컨대 주택이 이렇게 3층 건물에 대해서 전부 다 주택으로 쓰고 각층 바닥 면적이 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개층 이하 660 이하니까 다가구 주택에 해당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 개념이 4개층 이하면서 660 이하니까 다세대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세대와 다가구는 이 구조상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형태로 주택을 건축해서 위에 3층은 주인 세대로 주인집이 다 쓰고 밑에를 세를 줘서 이걸 세를 줬다. 그래서 전체가 한 사람의 소유다. 이럴 때는 단독주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구분 늦게 해서 다 팔아버리면 이때는 이제 다세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가구와 다세대의 구별은 단독으로 소유하느냐 공동으로 소유하느냐 그 개념 차이입니다. 공동 소유라는 것은 공유가 아니라 구분 소유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구조는 뭐 차이가 없죠. 단위 3계층이 아니라 4계층이 아니라 뭐 차이인데 일단 똑같이 3층으로 건축하게 되면 조건이 다 합당이 되는 거니까 결국 이제 구분 늦기 여부에 따라서 다가구 다세대가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의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건축법에서도 잘 나오고 이 개념이 나중에 주택법으로 또 연결돼서 나오고 이러니까 일단 그 용도에 관한 사항 일단 좀 잘 정리하시고 그 중에서도 주택의 개념은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두시고요. 다음 나머지 용어들에 보면 대지라는 용어가 있는데 대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건축하는 토지가 대지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려면 대지 범위부터 정해야 되죠. 근데 그걸 매번 따로 구획하려면 복잡하니까 법에서 필지를 대지라고 하자라고 정한 겁니다. 그래서 가로 2번에 보면 대지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대지로 한 겁니다. 근데 필지 규모가 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다양하겠죠. 그래서 너무 적은 토지는 그걸 하나의 대지로 하게 되면 건물이 지나치게 적어지니까 필지 몇 개를 합해서 하나의 대지로 할 때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농지나 임야나 뭐 이런데 필지 규모가 워낙 큰 거는 그걸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볼 때가 각각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기본서 가지고 할 거고요. 다음 412페이지로 가면 그 네모 2번에 적용 대상 행위,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행위로서 건축이 있고 대유선이 있죠. 그리고 용도 변경은 아까 정리했고, 건축물의 건축은 5가지 행위가 있죠.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하는 것. 5가지 행위가 있는데 적용 대상물과 관련해서 금방 건축물을 봤고요. 대지 개념 잠깐 봤고, 설비는 뭐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이거 따로 할 필요 없고, 공작물에 관해서는 나중에 기본서에서 일부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적용 대상 행위를 보는 건데 그 중에 건축에는 신축이 있고, 그다음에 증축이 있고, 그다음에 개축이 있고, 재축이 있고, 이전이 있고 5가지가 있는 거죠. 5가지 해당이 되면 이제 건축이 되는 건데, 단어대로 신축은 새로 짓는 거고, 증축은 늘렸다는 것이고, 개축은 고쳤다는 것이죠. 재축은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졌다 이런 의미고, 이전은 옮겼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신축이라는 것은
새로 짓는 건데 있는 건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다시 짓는 거고 새로 짓는다는 것은 없는 것을 다시 짓는 거죠. 새로 짓는 거죠. 근데 대지 안에 이런 건물이 있었는데 이쪽 오른쪽에는 건물이 없었는데 오른쪽에다 없던 건물을 하나 만들었다. 이걸 신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신축이다 증축이다 이런 걸 말할 때는 항상 이 대지를 기준으로 해서 보셔야 됩니다. 대지를 기준으로 보면 건물이 있었죠. 대지 안에 건물이 있었는데 옆에 하나 더 생기면서 이 대지 안에 건물이 이렇게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전형적인 증축 행위가 되는 것이고, 신축이 되려면 대지 안에 건물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에 이 건물을 새로 짓게 됐다. 이게 신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축의 전제는 건축물이 없는 대지, 이게 전제입니다. 없는 대지에서 새로 짓는다. 이게 신축인데, 이게 없다는 말에 두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이게 전혀 없었던 경우도 있고, 있긴 있었는데 부속용도의 건축물만 있었다. 근데 여기다가 주된 건물을 짓면 이건 신축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부속 건축물만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주된 건물을 짓면서 신축이 되는 거고, 또 세 번째로는 기존의 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을 일단 철거를 해버렸어요. 그럼 없어진 거죠. 없어진 상태에서 다시 지면서 신축이 될 수 있는데, 다만 이 철거된 거를 종전과 동일하게 지면 이거는 신축이 아니고 개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있는 건물을 말 그대로 고친 것이죠. 전체를 철거해서 고쳤다 이런 개념에 불과한 것이고, 신축이 되려면 종전 규모를 초과하게 되면 이거는 고친 게 아니라 종전 건물을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전혀 새로운 건물을 짓는 형태가 되니까 신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축에는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없는 대지에다 새로 짓는다. 두 번째,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주동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세 번째, 철거 멸실 후에 종전 규모를 초과해서 건축하는 것. 이게 다 신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증축은 말 그대로 늘어나는 거죠.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 면적, 연면적, 충수 높이를 늘리는 것. 그러니까 늘리는데 면적이 늘거나 충수 높이가 늘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증축은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죠. 한 동을 더 줘도 증축이고, 한 층을 더 올리면 증축이고, 높이만 올려도 증축이고, 담장을 쌓아도 증축이 될 수 있고, 차양을 설치해도 증축이 될 수 있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면적이 늘거나 또는 높이 층수가 늘게 되면 다 증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축은 실제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판단할 때는 늘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면 그냥 증축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축은 말 그대로 고친 겁니다. 기존 건축물의 전부 일부를 철거하고 대지 안의 종전과 같은 규모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그러니까 개축이 되려면 키워드가 일단 철거가 돼야 되고, 종전 규모와 동일한 규모로 다시 축조하게 되면 개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재축은 뭐냐면 건축물이 멸실이 되고 나서 종전 규모와 동일하게 짓는 게 재축이에요. 그러니까 개축은 말 그대로 고친 거고, 재축은 뭐 불나서 다 타서 없어지거나 홍수로 떠내려가거나 뭐 이래서 멸실이 된 걸 다시 짓는 게 재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축은 철거 후 동일하게 하는 거다. 개철동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되고요. 재축은 멸실 후 동일하게 재멸동. 그래서 개철동, 재멸동 이런 키워드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옮기는 건데요. 저희 교재를 보시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옮겨야 돼요. 해체하면 안 되고 해체하지 않고. 왜 해체하지 않고 옮기려면 들어서 옮기는 수밖에 없죠. 아니면 옆에서 밀거나. 그래서 말 그대로 이렇게 이전이라는 것은 들어 옮기거나 밀어서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위치가 바뀌긴 바뀌었는데 다른 대지로 나가버리면 안 돼요. 항상 대지를 기준으로 본다 그랬죠. 대지 안에 건물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 밖으로 옮겨버리면 이 대지를 기준으로는 건물이 없어졌고, 옆에 있는 대지를 기준으로는 없던 건물이 생기니까 이 새로운 대지에서는 신축이 되는 거고, 기존 대지에서는 건물이 철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옮기더라도 대지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전의 키워드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해체하지 않는다. 두 번째, 같은 대지다. 이게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 행위 이 5가지. 이것도 시험에 기본 용어 묻는 문제로 자주 나오는 사항이니까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다음 그 밑에 네모 3번에 대수선이라는 게 있는데, 대수선은 말 그대로 수선하는 건데 크게 수선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
기본서 가지고 보되 대선과 관련된 행위에 어떤 것이 있다. 9가지로 나눠진다는 거는 좀 개념을 좀 이해해 둬야 되는데, 이제 수선하는데 구조를 바꾸거나 또는 형태를 바꾸는 게 이 대선의 구조 또는 형태. 근데 구조는 중요한 구조 6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 보충에 보시면요, 맨 밑에 보충에 주요 구조부라는 게 나오죠. 주요 구조부는 내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틀, 주계단을 말한다. 주요 구조부에 6가지가 있어요. 그 바닥이 있고, 지붕틀이 있고, 보가 있고, 내력벽이 있고, 주계단, 그다음에 기둥, 6가지가 건축물의 주요 구조 부분입니다. 건물은 당연히 바닥이 있어야 될 거고, 뭐 지붕이 필수니까. 근데 지붕 자체가 아니라 지붕의 틀, 보가 있을 거고, 보는 이제 기둥은 세로 돼 있고, 보는 가로로 연결한 게 보가 되는 거죠. 그 보도 중요하죠. 그다음에 내력벽, 그다음에 주계단, 기둥, 여기 6가지 부분이 주요 구조부입니다. 그러니까 대수는 이 주요 구조부 이거를 손대거나 건축물의 형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수과 관련해서는 6가지 부분이 대선 요 구조 형태를 바꾸는 거니까, 대선이 되려면 이 구조와 관련해서 6가지 부분, 바지 보내주기, 요 6가지와 관련된 거, 주요 구조부를 일단 외워야 돼요. 바지 보내주기. 치마는 많은데 바지가 없어서 바지 보내준다 생각하시면서 바지 보내주기 이렇게 외우시고, 이 구조와 관련된 어떤 행위, 이게 대수선인데 거기에 형태와 관련된 3가지가 추가된 겁니다. 추가된 사항이 그 위에 그 박스 안에 보면 대유선 행위가 9가지가 있죠.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보고 뭐와 관련된 행위냐 이것만 체크해서 봅니다. 1번에 내력벽 관련된 행위, 2번에 기둥과 관련된 거, 3번에 보, 4번에 지붕틀, 5번에 방화벽, 방화규약을 위한 바닥, 이건 바닥이죠. 그 다음에 6번에 주계단, 1번부터 6번까지가 다 주요 구조부와 관련된 행위들이죠. 그 다음에 추가된 게 3가지가 있죠. 미관지구에서 외부 형태, 그 다음에 다가구 다세대 경계벽, 그리고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 그러니까 그 주요 구조부 6개하고 추가된 3가지가 미관지구 안에서 외부 형태, 그 다음에 다세대 다가구에 있어서 경계벽, 그리고 마감 재료. 그래서 그 대선 행위 자체를 9가지인데 9가지가 어떤 부분이다라는 거를 이게 2문자로 일단 외워 두시는 게 나중에 공부할 때 편합니다. 그래서 주요 구조부 6개 바지 보내주기에다가 추가된 게 미경마다. 그래서 바지를 보내줬는데 미경한테 보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바지 보내주고 났더니 좀 걱정되죠. 잘 맞아야 될 텐데 이렇게 이제 걱정하는 거 생각하시면서 바지 보내주기 미경마. 그래서 일단 대선은 이 9가지와 관련됐다라는 거를 일단 정리를 해두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는 그 하나하나 이 바닥은 방화와 관련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 수전 변경하는 곳이고, 지붕틀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전 변경, 보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전 변경, 이런 구체적인 개념들이 나중에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려면 먼저 주요 구조부를 기억하시고, 주요 구조부 6개에다가 추가된 3가지, 이게 대선과 관련된 거다, 이런 틀이 서 있어야 나중에 좀 편하게 기억이 되죠. 여기서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 건축 대유선, 그리고 용도 변경까지를 봤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법 적용 특례사항으로 건축법 적용 안 하는 게 있고, 건축법에 적용 대상 지역이 있는데 이 사항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놔두고 기본서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절차, 기준 등에 관한 걸 또 다시 보도록 하죠.